치솟는 집값에 가계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넘게 받을 수 없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대출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집값 폭등세가 강남에서 서울 외곽, 경기 지역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가계빚도 1,800조 원 수준으로 오름폭이 커지자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회의 끝에 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아파트 값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6억 원까지밖에 빌릴 수 없는 건데 개인의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도 사실상 금지됩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는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반년 안에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한다면 대출 회수는 물론 3년 동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의 LTV도 줄어들고 디딤돌, 버팀목과 같은 정책 대출 한도도 최대 1억 원 20%가량 축소됩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고 갭 투자에 쓰였던 조건부 전세 대출도 가로막힙니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고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 규제로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정책 대출 공급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나온 대출 규제의 초강수가 실제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서울 집값에 이렇게 정부는 고강도 대출 조이기 대책을 먼저 내놨습니다. 효과에 따라 필요하면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주간 상승률 0.43%, 6년 9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서울 아파트값.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오히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을 사야 돈이 된다는 신호로 인식돼 신고가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인접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져나가는 풍선 효과로 성동과 마포, 광진구까지 한강벨트의 집값 상승률은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천장이 뚫린 듯 오르는 서울 집값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대출 규제로 진화에 나선 정부는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도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비강남 한강벨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토어제 번복 당시 상황에 따라 토어구역을 인근 지역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 확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전에 아니라도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제 발생한 그런 결과가 결국은 도노강까지 가격 상승이 확대가 되면서 영끌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작동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필요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겠죠. 불붙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은 1차로 내려진 고강도 대출 규제의 효과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이 깜짝 놀랄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논란이 일자 별도의 공지를 통해 부처와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지금 다양한 그런 게 기재부 대책이라던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회의라던가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거는 저희가 뭐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혹은 저희가 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두고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면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이냐며 무책임한 혼선 행정으로는 집값도 민심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면 억지 대출 규제라는 수요 억제 처방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권 기반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환조사 일정을 하루 앞두고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정문이 아니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내란 특별검사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여서 실제 조사가 성사될지마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끝내 지하주차장으로는 진입이 어렵다는 점이 확고해질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는데 현관으론 가지 않고 되돌아갈 가능성도 닫아두지 않았습니다.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건 어린애 같은 행동이라며 날을 세우면서도 진술 거부권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며 출석 의지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 측도 강경하긴 마찬가지여서 아예 없던 차단막을 지하에 설치해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열린 문을 두고 닫힌 문으로 들어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어긋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지적에는 온 국민이 피해자라며 피해자 인권이 우선이냐 피의자 인권이 우선이냐고 응수했습니다. 특검은 이미 현관 출석을 전제로 대통령 경호처나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사 출입문과 기자실, 주차장 등의 일부 통제를 예고하며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도중에도 수시 브리핑을 통해 상황도 전하겠다는 계획인데 완고한 양측의 신경전으로 실제 조사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김건희 여사가 열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특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공개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16일 우울증으로 입원한 지 11일 만에 퇴원입니다. 김 여사는 앞으로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특검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이 소환 조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정당한 소환 요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출석 일시와 장소를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협의하도록 한 수사 준칙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또 피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고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을 설명한 건 출석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놓고 벌이는 기싸움이 재현되거나 반대로 수사팀과 대상이 다른 만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삼부 토건 사건 자료를 넘겨받는 등 다음 주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안보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해자 유족 등이 참석을 했는데 기존 지지층에 더해서 이 보수층까지 끌어안으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으로 들어섭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하는 행사를 연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의 취임 뒤 첫 청와대 일정입니다. 행사에는 6.25 참전 유공자와 연평해전 유족,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들과 광복회 등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군의 어머니도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현역 간호장교가 6.25 유공자인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국가유공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용사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이춘자 용사님 어디 계신가요?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우리 현대사가 너무 소홀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많이 들리는 얘기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런 얘기가 회자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최전방 부대와 접경 지역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안보와 보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보수층의 핵심 의제를 끌어안으며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회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공석이던 4곳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주도로 한꺼번에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협치 약속이 공수표로 돌아갔다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예고된 날, 국민의힘은 저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아침부터 국회의장을 찾은 원내 지도부는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겠다. 다른 상임위는 시간을 더 달라고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간에 조금 논의해서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협조할 용의가 있다. 본회의 직전까지 항의 방문을 이어갔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와 법사위, 운영위와 문체위를 이끌 새로운 위원장들이 선출됐습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의원총회에 이어 규탄대회를 열고 협치 파괴를 목 놓아 외쳐봤지만 압도적 의석차 앞에선 역부족이었습니다. 묻지 마실 언야 복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반면 여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였다며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양당은 김희석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임명 강행은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자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은 야당이 선을 넘었다, 목리를 부린다며 반발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새 정부의 밀월기간 여야 기싸움은 김희석 후보자 인준 표결이 예상되는 다음 주 초반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돼 논란을 빚은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막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손질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전임 정부에서 막혔다가 다시 부활하는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틀 만에 또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위원들과 마주 앉은 송 장관은 새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법안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국정 철학에 맞게 그리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을 건의했던 양곡관리법이지만 송 장관은 농업 6법으로 확대 추진해 7월이나 8월 중에 법안을 매듭짓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남는 쌀을 사들이기보다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해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설명입니다. 수학기 이전까지 저희가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 민주당에서 새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이처럼 전임 정부 때 줄줄이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다음 달 4일 6월 임시국회 안에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 극소수 야당이라고 칭하는 국민의힘은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민생의 주름살이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제2호국권과 107석으로 겨우 털어막아온 온갖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법안의 최종 관문 대통령 거부권이 새 정부가 출범하며 사실상 사라진 셈인데 출렁이는 정책이 어떤 나비 효과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 지하철 교대역 주변 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돼 한때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일대가 통제됐습니다. 사고는 4시간여 만에 수습됐지만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땅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순간 드릴이 박힌 곳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하에 있던 가스관이 파손되며 가스가 새기 시작한 겁니다. 창 밖으로 보는데 그게 이상하게 보이고 막 사람들이 어수선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나오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대피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집에 갔어요. 가스가 누출된 공사 현장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이곳은 새어나온 가스가 자욱했는데요. 멀리서도 가스밸브를 열어놓은 것 같이 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누출된 가스는 교대역 안까지 유입됐습니다. 소방은 곧바로 역 주변을 통제하고 승객과 건물에 있던 시민을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교대역 일대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했고 서울교통공사는 교대역에서 2호선과 3호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서초 소방서 직원이 와서 상황이 심각하니까 건물 내 근무자들을 빨리 대피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소방과 가스공급업체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천공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축 건물 현장에 공사를 하다가 저희 배관을 파손하는 게 현장 통제와 대피가 신속히 이뤄져 큰 피해는 막았지만 영무원 2명이 가스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파손된 배관과 연결된 밸브를 차단하고 배관 안에 남은 가스를 모두 빼내며 4시간여 만에 수습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렇게 교대역 인근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직후 인근에 있던 시민들은 다급하게 대피했고 일대 교통도 통제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많은 시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건 물론 여러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가스 누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뛰어서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상한 냄새를 맡은 듯 코를 막고 발길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지하철 승객들도 서둘러 역을 빠져나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도 대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지하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입과 코를 틀어막은 채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승강기에서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스가 유출된 직후 이곳 교대역 인근에는 대피령이 떨어졌고 식당부터 은행까지 일제히 영업을 멈추고 대피하며 그야말로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복구 작업 중에도 한동안 가스 누출이 이어졌고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까 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가스 냄새가 굉장히 심각해서 좀 많이 좀 머리도 아팠고 좀 이게 긴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고가 수습된 뒤에도 현장에는 한동안 가스 냄새가 남아 상인들은 선뜻 영업을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점심 영업하고 저녁 영업하고 가스 공급이 안 되니까 영업 다 못했고요. 지금 가스 냄새가 나거든요, 매장 내. 그래가지고 직원들도 다 퇴근시키고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로 일대 시민들은 무섭고 불편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빼앗은 택시를 몰아 도주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토대로 A씨가 차량 밖에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점차 속도를 줄이더니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곧이어 순찰차 여러 대가 현장에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택시에 타고 있던 남성을 체포합니다. 새벽 4시 40분쯤 서울 방배동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빼앗은 택시를 몰고 달아났던 20대 A씨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자 이곳에 멈춰 섰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A씨를 밤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는데 지름길로 가던 중 길을 헤매다 택시기사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 밖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직업 없이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마을 주변에 산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주 그냥 뭐 피가 말도 못하게 많았죠. 그리고 그냥 경찰분들이 그냥 많이 와서 그냥 저희가 노란지 쳐놓고 살인사건 났다고 그러고.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추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한 날이 내일이죠. 하지만 출석 방식을 놓고 오늘도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라인에 세우는 걸 항상 기본으로 삼아왔던 수사 기법을 썼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인 것이죠.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무서워서 못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뭐 9시에 오라는 걸 10시에 가겠다. 이 고집 왜 피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지하주차장 출입에 대해서 양측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소환을 조건으로 내일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그 가담자 중엔 검찰 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특검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본인이 출석을 하겠다. 그것도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못 볼 거로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마 당당하게 응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응하겠다 했는데
당당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가겠다. 이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과 또 뒤늦게 이거 검찰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이는 게 좀 비루해 보인다. 당당하게 나섰으면 그냥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든지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하 주차장 열어줘라. 예. 그래야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비공개로 해줘라. 그래야 예를 들면 진술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아직도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물론 이게 특검과의 기싸움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치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특검이 단호하게 지하주차장을 폐쇄하고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소환에 불응하는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뭐 수사 규칙을 들어서 하지만 이 사안이 너무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 측의 여론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의아한 것이 그동안 계속 내란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이제 비공개로 출석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지. 그 재판을 하러 가는 것과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또 전혀 다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느냐, 또 이제 일종의 기싸움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수사를 하는 쪽과 수사를 받는 쪽에 서로 간에 그 전략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일단 출석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서로 센 모습을 보여줘야 수사 단계, 이 조사하면서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들은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건데 체포영장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다시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왜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 쪽에서 하느냐 보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형사법에 보면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윤 대통령은 지금 가긴 가겠다는 거잖아요. 갔는데 주차장 문을 안 열어서 내가 못 가는 거가 과연 정당한 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특검 입장에서도 주차장 입구까지 온 것을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영장 청구를 할 때 이걸 받아줄 거냐. 여기에 대한 또 해석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열린 문이 있는데 왜 굳이 닫힌 문으로 오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어젠가 그젠가는 또 법부라기 얘기도 했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특검에서. 서로 그런 입장인가요, 지금?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과 기싸움을 할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상 특검 뒤에는 국민들의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인권 운운하면서 나를 좀 비공개로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본인은 인권하지만 이 지난 12월 3일 이 내란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요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다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결국에는 피해자가 인권이 먼저인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이 먼저인지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이 먼저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요. 이건 아무리 인권 수사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특검이 결국에는 수사 방식과 소환 방식도 정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가 그 수사 방식과 이 수사 방식을 피의자가 정하는 수사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 홍길동 씨가 이런 일을 저지른다.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 좀 그 고집을 피우다가 괜히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일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하주차장을 막아놓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것도 아니고 내일 일단 출석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서 협상하겠다고. 가서 지하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을 열어달라고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림은 그 그림, 뭐 지하주차장 그림이 나올 그게 지금 윤석열 측 대리인, 변호인단의 지금 주장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본인이 저지른 일이요. 무기징역 사형에 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현관으로 들어오면 되고 지하철장의 현관이랑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게 뭐라고. 어차피 그 실강이가 협상하는 거 기자들이 가서 안 찍을 것 같아요. 다 국민들이 보잖아요. 비공개가 이미 안 됩니다. 이 실랑이를 통해서. 예. 그러면은 특검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윤 대변인은 내일 어떤 그림을 예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현장에서 약간의 대치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막혀 있을 것이고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그 앞에 있을 것이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아마 현장에서 뭔가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장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차량에 있고 대리인단만 내려서 특검 측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모습. 그렇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모습을 봤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휠체어도 이제 끌었고요. 한번 그 영상 보면서 이제 보시면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마스크 쓰고 안경도 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직접 이제 윤 대통령이 끄는 저런 모습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점도 시점이고. 네. 예. 근데 김건희 특검도 이제 지금 이제 준비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요. 내란 특검은 일정 부분 검찰이 수사를 했죠. 공수처도 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이어받아서 중간 단계에서 조사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16개업입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부터 양평고속도로, 건진법사, 뭐 그다음에 공천 개입 등등 명태균 씨까지 다 합쳐놓으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뭉갰습니다. 명태균 씨 수사도요. 수사를 한 게 김건희와 명태균의 사이를 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와 일부 국민의힘 지자체장들과의 관계성. 의원들만 했지 김건희 씨 수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수사 자체를 휠체어 타고 우울증 때문에 시루만에 나와서 조사받을 사항 아니라는 저 말만 믿고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6개엄이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170일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김건희 씨는요. 본인이 특검에 출석하면 긴급 체포 내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자라는 것인데 영상에서는 뭐 아픈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할 수는 없으나 일단 최근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더팩트라는 그 탐사팀 사진부에서 집에 있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거기서는 과일을 손에 들고 휴대폰을 보면서 오늘 소파에서 사진.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과일과 휴대폰을 들고 쉬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저 모습과 그 모습을 비교했을 때 과연 정말 조사받을 정도가 아닌지. 저는 이쯤 되면 물론 개인의 신상이긴 하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산병원 측에서요. 정말 조사를 받을 정도인지 아닌지 정도는 밝혀줘야 될 것이다. 저는 김건희 씨,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의 말만 믿고 특검이 계속해서 조사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하여튼 공조를 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입원한 게 이제 지난 16일 우울증 증세,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문제로 이제 입원을 했고 열 하루 만에 오늘 이제 퇴원을 했는데 뭐 완치가 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은 과연 김건희 여사는 특검 조사를 받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일단 본인이 이제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수사기관에서도 인권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강제로 뭐 소환 조사하고 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뭐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은 아예 침대에 누운 상태로 수사 다 받았고 조사 끝까지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수사받을 수 있는 정도냐, 조사실에 올 수 있는 정도냐를 판단하는 거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진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진단서에 따른다든지 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 퇴원을 하셨고 뭐 완쾌되지 않았다. 정신적인 거니까 완쾌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 조만간 제가 볼 때는 특검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 특검에서 소환하는 것을 미룰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겠다. 그리고 특검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보면 부부가 지금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근데 어차피 이 내란 행위나 뭐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이 세 가지 특검이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이 부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았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하는데 거의 특검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권 수사 규칙을 들이대고요. 뭐 라임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당당 정당 당당하게 나서겠다. 정당한 소환이면 이행하겠다. 근데 수사기관에서 소환이 정당하지 않은 소환이 있나요? 무엇을 근거로 정당한 소환을 구분할 수 있죠? 그 정당한 소환의 여부는 수사기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의자는요. 그 수사기관이 소환을 하면 그거는 정당한 소환으로 여기고 가는 것이지 입맛에 맞춰서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정당한 소환이 아니야 난 못 가. 이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언제까지 본인들이 대통령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유린하는 거를 국민들이 봐야 되는지 정말 국민들이 이런 모습 보면서 속이 터져요. 지금 병원에 다 입원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신 모습. 대로 그러니까 정당한 소환 요청,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어떤 이게 그 줄이 쫙 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 이상은 뭐 정당한 거, 그 이상 이하는 아닌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이제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 같은 것을 볼 때 이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체포영장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주차장 문을 안 열어서 조사실로 못 들어가는 것을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걸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비슷하게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그 정당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런 요구를 하면서 소환 요구에 불응할 수도 있는 불응하지만 불응이라고 보기 어렵게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국회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공석이었던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서 본회의에 불참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투표수 171표 중 166표를 얻은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묻지 마실 언해 복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이 말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진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의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의 한병도 의원, 그리고 운영위원장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이건 관례죠.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재위 빼고는 공석이었던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다 채워진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죠. 지난 12월 3일부터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 기간 동안이 무정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정치도 거의 정되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가 복원이 되려면 최소한 입법부가 상임위가 돌면서 민생법안이라든지 해야 될 일을 새로운 정부와 손발을 맞춰가면서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상임위를 좀 기다려달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여지를 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예결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새로운 합의를 할 여지가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국회의장과 상의를 했고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만 민생 부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합의, 협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국회가 상임위가 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법사위는 법을 처리하려면 법사위가 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사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22대 국회 들어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처리한 게 법사위원장 전반기는 민주당이 하기로 했다. 그게 이제 기존 합의죠.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협치 차원에서 법사위를 우리에게 달라. 이게 새로운 합의죠. 예. 근데 새로운 합의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쳇바퀴 상황이라서 그러면 예. 기존 합의대로 가자. 어쩔 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늘 처리된 거라서 사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기 노텐돌에서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 이런 이 외침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할지는 저는 궁금합니다. 그 분노가 민주당으로 향하는 건지 국민의힘으로 향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다가 오늘 어쨌든 국민의힘은 놓쳤고 불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처리가 된 건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원 구성 그대로 민주당이 가져갈 것은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원 협상할 때 지난해에요. 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갈 때 논리가 있어요.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당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례인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는 2당 이렇게 나누는 그 관례를 허물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원구성 협상을 2년마다 한번 하니까 그 논리가 아니고 2년, 지금 1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이 논리를 가지고 그냥 가고 있는 거죠. 4년 중에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그렇게 나누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기 대선이 있을지 당연히 몰랐겠지만 여야가 바뀐 마당에서 그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주장했었던 그 논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이렇게 2년 지나야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만 야당에 대해서 압박을 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경도 이제 급한 건데 정식 예산안은 그 처리 시한이 있습니다. 근데 추경은 처리 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겠죠. 그러니까 예결위원장도 빨리 선출을 해버린 이 가운데 법사위원장까지 이렇게 가져간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텐도울 저 계단에서 저렇게 의원들이 모여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이재명 정부가 이제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 하시면서 협치를 강조한 마당에 여당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야당이던 시절의 민주당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그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로텐도울에 나오신 송원석 원내대표와 여러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정확하게 뭐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이미자 의원, 강명구 의원 다 보이는데 이분들이 뭘 했었냐면요. 지난 그 관저 체포영장 집행 시에 그 앞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정작 이분들이 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묻지마 의회 독주인 민주당을 뭔가 독재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결국에는 야당을 좀 강하게 만드는 것들은 민심이거든요. 본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듣겠냐 그 얘기를 제가 앞서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면면에 이분들이 저는 늘 얘기했지만 그때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앞서서도 이 특검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전직 대통령을 옹호했던 분들은 왜 아무 얘기를 안 하죠? 그 책임을 지고 나서 말끔하게 털고 야당답게 싸워서 민주당이 힘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일 텐데 저는 그런 반성 없는 야당의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것들 저는 국민들이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2차 추경안 등 민생 입법 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오늘
밀어붙인 건데 어쨌든. 근데 상법 개정안, 노랑봉투법 이런 다른 쟁점 법안들도 처리에 지금 속도를 내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뭐 민주당에서 수로 밀어붙이면 뭐 미룰 방법 없습니다. 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 지나면 바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수를 여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지나면 또 강제로 종료가 돼서 예. 절차는 진행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의 성격이라든지 그분의 발언 그리고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노란봉투법 등 또 농업 관련한 4법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몇 번씩 거절됐었던 그렇죠. 그런 법률안들이 아마도 민주당에 의해서 법률로서 완벽하게 이제 성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희는 국민들께 이 법안이 과연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또 이것이 정말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 그것 외에는 솔직히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투쟁의 방법으로 국민들께 계속 알려드리는, 효과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또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주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오찬 과정에서는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국가 경제의 위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야당으로서도 통 크게 밀어줄 건 밀어줘야죠. 예. 그런데 흠집을 잡고 네거티브 또 마냐산 사냥식으로 한다는 거는 아직도 저희 당에서도 입장 밝혔지만 대선 불복 그런 네. 심리가 아직도 깔리는 거 아니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일요일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그 관저에서 함께 오찬하면서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했다고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일 수도 있어요. 일단 야당은 조금 그 날석에 비판하는 게 또 그 제맛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쉬운 게 있어요. 역시 아직 정치의 업력이 부족하구나, 전략적이지 않구나라는 게 대화라는 건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22일 날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본인은 기억 못합니까? 대통령한테 첫 마디에 재판을 받으실 겁니까? 약속하시죠. 그런 얘기를 면전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나 받았으면 하나 주는 겁니다. 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본인의 기분 나쁘고 대통령이니까 본인의 말은 기분 나빠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낙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어설프고요. 사실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니까 쉽게 해줘서는 안 될 그런 뭐 상황이겠죠. 그러나 사실상 정책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정부의 첫 총리 인선인데 통 크게 양보할 부분들은 지난해 한덕수 전 총리를 민주당이 물론 청문회에서 파행을 야당이었기 때문에 했으나 그때 164석이었어요. 민주당이 인주 안 해줬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정부에 국정을 한번 해봐라, 스타트인데 발목 잡을 수 없다 해서 민주당이 그때 당론으로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뭐 한덕수 총리는 뭐 깨끗했습니까? 수십억 원을 4년 동안 김현장에서 받았는데 자료를 안 내요. 이유가 뭐냐? 영업비밀이다. 그 돈 어떻게 벌으셨냐? 했는데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목 잡고 끝까지 안 됩니다 했으면 낙마시킬 수 있었죠. 실력 행사 가능한 민주당도 국정의 첫 스타트는 양보를 했다. 라는 점을 좀 배우라는 겁니다. 106석 갖고 인준 못 막잖아요. 현실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위원장 이야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대통령 발언이라면서 소개한 그 발언은 이 대통령에게 일전에 재판 받으실 거냐 그것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맞대응 성격의 발언이 아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나온 걸로 보여요.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 보면 주어가 없어서 다른 어떤 보도를 보면 이 대통령인지 배석자인지 잘 모르겠다. 저 발언을 한 사람이 뭐 그런 보도도 있어요. 예. 어쨌든 뭐 이 대통령이라 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죠. 젊은 비대위원장이라고 털어서 나올 게 없느냐 이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수사를 통해서 뭐 기소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위협이죠, 위협. 뭐 더 센 단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게 사적자리도 아니고 그냥 또 던진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야당의 대표에게 제1야당의 대표에게 그런 말씀을 정말 하셨다면 대단히 부적절하다. 문제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많은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준 안 시켜줄 수 있었는데 첫 총리라고 한덕 총리 인준해줬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방금 최현일 의원 얘기한 것처럼 통콕에 좀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정부조직법조차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폐지하고 뭘 어떻게 해보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두고두고 남을 일이에요.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정부조직법 통과를 안 시켜서 그냥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게 간 분야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야당할 때 제대로 여당을 도와줬느냐. 그거 한번 반성하시고 이 발언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오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국민청문회를 열겠다. 이러면서 이제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30일 월요일에 총리 후보자 인준 강행하는 겁니까? 강행보다는 절차대로 처리를 해야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20일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뭐 인선부터 시작해서 총리를 이렇게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이유들은 지금 국무위원들 제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다음에 현재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총리가 뭔가 좀 대통령을 보좌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가롭게 대한민국이 5년이 온전히 와서 다음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3년 가운데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나 사회나 모든 혼란상이 아직도 존재해 있고 특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 인준을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30일 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말 사이에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태 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사전 환담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석한 관계자가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거를 야당도 같이 고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직무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게 64% 나오고요. 잘못하고 있다.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지지율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동력이 됐다. 그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력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을 100% 설득하고 모든 것을 협상 없이 뭔가 밀어붙이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국회의석 151석만 되면 뭐 야당의 존재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뭐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수당이 다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그야말로 다수당 독재가 되는 거죠. 우리 헌법의 정신은 물론 다수결에 의해서 국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경청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합의된 어떤 하나의 안을 위해서 간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배석한 관계자가 대통령실 관계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여당 측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지지율 높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지지율 높으니까 우리 다 해도 된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민주정치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분 도대체 누구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야정이 사실 어제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시정연설 이후에 야당 측에서도 뭐 괜찮은 평가가 나왔었고 기립 악수도 이제 일일이 나눴었고 어떻게 보시나요? 이후에 이제 좀 이런 화해와 협치 분위기 좀 급격하게 냉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화해와 협치라는 거는 쌍방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손을 내밀 때 또 그 손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협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정치권이요. 협치라는 부분들이 어깨동무하고요. 늘 웃으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정치의 협치는 아니라고 봐요. 어떨 때는 얼굴을 붉히고 또 티격태격하면서 결국에는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냐가 똑같아야 됩니다. 민생과 국민입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공동선이 있다면 그 협치가 싸우더라도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 협치하는데 협치 당연히 해야 되죠. 아무리 의석수가 적은 당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해서 가야 되는 게 협치인데 모양새는 좋죠. 근데 협치보다 우선되는 게 뭐야 되냐면 국민의 민생과 경제입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협치의 모양새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동선을 같이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 대변인님. 말씀 길게 하셨는데요. 협치라는 거 결국 힘 있는 여당이 주도해야 합니다. 저희는 협치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못 됐었어요. 앞으로 5년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관계기관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줄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할 경우 비규제 지역은 LTV 70%, 규제 지역은 LTV 50%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처분 시한을 넘길 경우 대출 횟수는 물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방식의 대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현금이 많지 않은 서민층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갭 투자 열기가 어느 정도 식을 것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주담대 한도까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 정도인 서울 한강변 일대 아파트를 사려면 9억에서 10억 원 정도 현금이 없이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담보가치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초유의 극약 처방이며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초과 수요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변 일대의 호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 정도를 나타낸다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자기 자본이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어렵게 되면서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에서 13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6억에서 7억 원 현금이 있어야 최대 6억 원의 주담대를 끼고 서울에서 아파트 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고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저리의 정책 대출 한도까지 줄이면서 젊은 층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또 한강벨트 집값을 누르면서 다른 지역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제한으로 사실상 20, 30대 젊은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노도강과 수도권의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선 하반기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예견된 상황이라 금융당국이 더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처장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빚을 지렛대 삼아 주택을 매매하는 형태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 반복되었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호남과 영남 등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햇볕과 높은 습도에 체감 온도도 크게 올랐는데요. 기상청은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은 한낮,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이글거립니다. 시민들은 그늘진 공원에서 도심 속 열기를 피해봅니다. 오늘은 너무 더웠고 갑자기 날씨가 더우니까 좀 짜증도 나고 집에 가면 더우니까 더위를 피해서 피서 겸 친구하고 여기서 놀다 집에 가려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다른 해보다 엄청 더워요.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하기도 힘들고 어디 돌아다니기가 싫어. 호남과 영남 대부분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으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외선 차단하려고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수가 더위를 쫓아내기에는 제격인 것 같아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한 햇빛으로 이번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됩니다. 주황색으로 표현된 공기가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전국을 기상청은 주말에도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되고 동해안에 열대야가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산발적으로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더위를 식힐 만큼 많이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면서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더 심해지고 다음 주에는 폭염이 더 강화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와 달리 서울은 낮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렀지만 높은 습도 탓에 불쾌감은 더 심했습니다. 밤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며 다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한 비구름이 서해로 북상해 주말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륙에서부터 정체전선이 차차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그와 더불어 대류 불안정에 의해서 전국적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지역에 따라 5에서 많게는 6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한때 남부 내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와 함께 찜통더위도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최저 체감온도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고 주말에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토요일 흐리고 비가 내려도 습하고 더운 남서풍이 유입됨에 따라 최고 체감온도가 중부는 31도 이상, 남부는 33도 이상을 보이며 무덥겠고 폭염특보 지역은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무더위가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될 걸로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출석을 앞두고 이 비공개 출석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만약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내용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는 모두 11가지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기각된 체포영장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 등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번엔 임의 조사인 만큼 조사 범위에 제약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엔 진술을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 수사 당시엔 불법적인 체포와 수사에 동의할 수 없어 진술을 거부했던 것이라며 이번엔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관련 조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일부 국무위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진술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윤 전 대통령 조사 뒤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뒤 열 하루 만에 퇴원한 김건희 여사는 이제 전방위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 여사는 치료를 받고 11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특검 소환을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동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제 전방위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만 16개에 달합니다. 여러 가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내용 등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여기에 최상병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올려두었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이명현, 최상병 특검 모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 여사 측은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추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의 강제 수사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는데 병원에서 퇴원한 만큼 당분간 별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특검의 고강도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9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도 요청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같은 부분에 주목해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제2수사단 구성을 지휘하면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군사정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지난 1월과 5월 각각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와 인사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변론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9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아무 제약 없이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은 물론 공범들과 말맞추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내란특검 김형수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까지 연장한 특검은 노 전 사령관도 추가 기소하며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수거와 북한 공격 유도 등이 작성된 경위는 무엇인지, 또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이 사실인지 등이 특검의 집중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이른바 3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는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을 1차 구속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25일 구속 결정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특검에 보낼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특검에는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내란 특검에는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 김건희 특검에는 수사관 1명 파견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 순직 사건을 모두 수사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는 조율 끝에 내란 특검팀으로 합류하게 됐고 최상병 특검에는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파견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그간 공석이던 4곳의 상임위원장이 거대 여당 주도로 한꺼번에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협치 약속이 공수표로 돌아갔다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예고된 날, 국민의힘은 저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아침부터 국회의장을 찾은 원내 지도부는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겠다. 다른 상임위는 시간을 더 달라고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간에 조금 논의해서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협조할 용의가 있다. 본회의 직전까지 항의 방문을 이어갔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와 법사위, 운영위와 문체위를 이끌 새로운 위원장들이 선출됐습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의원총회에 이어 규탄 대회를 열고 협치 파괴를 목 놓아 외쳐봤지만 압도적 의석차 앞에선 역부족이었습니다. 묻지 마실 언야 복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반면 여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였다며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양당은 김희석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임명 강행은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자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은 야당이 선을 넘었다, 목리를 부린다며 반발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새 정부의 밀월기간 여야 기싸움은 김인석 후보자 인준 표결이 예상되는 다음 주 초반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철야 농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하며 규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인데 박덕흠, 강선영, 서명옥 의원 등도 농성에 동참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추가 경정 예산 심사를 위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합니다. 예결위는 일정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에는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 소위를 가동하고 3일은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선 여당 주도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민주당 간사는 이소영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는 박형수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열린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자리에서 방송 3법의 단일 개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 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전국위는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선 패배 뒤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로 종료됩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김 씨에게는 6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8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입니다. 지금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재명은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재판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만큼 받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실대로 다 고백을 했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공직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청탁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로비 역할을 맡은 거로 알려진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무려 6,100여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인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최후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독자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김 씨와 성남시장이었던 대통령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유 전 본부장 등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어 왔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소라며 추징의 계산도 근거가 박약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개발 사업에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 결심 공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준 혐의로 별도로 재판받고 있었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임기 동안 재판이 멈춘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축소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정부가 효력을 정지했던 9.19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남과 북의 평화기류 조성이 우선이라며 단계적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GP, 즉 최전방 소초들을 파괴하는 불능화 작업을 했습니다.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항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남북 모두 GP 복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2월부터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GP 11곳을 경계 임무가 가능한 수준으로 임시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단계적으로 녹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먼저 문화와 예술이 서로 간에 접합을 해서 그 이후에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먼저 민간적인 차원에서부터 서로가 교류가 있고 그리고 9.19 군사 문제도 다시 복원을 해서. 안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군 내부적으로 비상계엄 과정에서 추락한 사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군심이 흐트러져 있고 또 군의 사기가 땅에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관련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넘어가면 또 골마 터지게 된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한다며 단호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해 강도 높은 진상 규명과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는 장마철을 맞아 북한 지역의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이기 위해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여러 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쌀과 돈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려 한 혐의로 미국인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1시쯤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군 하전면 망월돈대에서 쌀과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300여 개를 바다에 띄우려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안을 감시하던 인근 군부대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이 공개됐습니다. 이전보다 잔혹하고 강렬했다는 평가 속에서 시즌 첫 번째에서 보여준 장르적 재미는 덜했다는 아쉬움도 공존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 콘텐츠의 역사를 다시 쓴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사실상 한 이야기로 묶이는 시즌 2가 공개되고 6개월 만입니다. 마지막 시즌에선 다양한 게임과 빠른 전개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시즌 1의 장르적 재미가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시즌 2의 미완성 서사를 완성하고 인간성에 대한 논쟁 등 화두를 던지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후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 거기에 의해서 이어지는 어떤 좌절감, 패배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미국 타임지는 잔혹한 매력을 발휘하며 강렬한 한방을 선사한다고 평가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빠른 전개와 날카로운 연출이라면서도 시즌 1의 섬뜩하고 기묘한 재미는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역대 넷플릭스 시리즈 시청 순위 1위와 3위에 빛나는 시즌 1과 2의 아성을 시즌 3가 이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우리의 콘텐츠로 이렇게 엄청난 환대를 받는 것이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황동혁 감독은 시즌 3가 마지막이라면서 시즌 4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스피노프 버전으로 세계관이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뒀고 시즌 3 마지막에 미국 버전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흘려둔 상태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코미디와 사회 풍자 사이를 넘나드는 충격적인 결말이 압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오스카상의 영광을 나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반지하방에 살던 가족이 부유한 가정에 서서히 침투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뤘습니다. 현대 사회의 불평등을 직시하면서도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봉준호 특유의 연출이 돋보입니다. 100년 가까운 아카데미 역사상 비영어권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 또 기쁘고 작년 5월에 이제 칸느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가장 행복한 형태로 마무리되는구나. 기생충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생충이 폭넓은 코미디와 격렬한 사회 풍자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유쾌하면서도 기괴하게 그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20년의 봉준호의 어떤 리얼리즘의 어떤 일종의 완성의 어떤 지점에 와 있는 작품이라고 감히 생각이 들었고,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에는 기생충 외에도 봉준호 감독의 2003년 작품 살인의 추억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까지 모두 3편의 한국 영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1세기 최고 영화 100편은 2000년 이후 개봉 영화를 대상으로 했고 유명 감독과 배우, 제작자, 애호가 등 500여 명의 설문조사로 선정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의 솔로 앨범 루비가 해외 음악 매체들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국 음악 전문 매거진 NME는 최근 발표한 올해 최고의 앨범 명단에 루비를 포함하면서 제니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자신만의 신화를 장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루비는 미국 빌보드가 공개한 올해 최고의 앨범 50선에도 선정됐는데 명단에 오른 K-팝 가수는 제니가 유일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백악관은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관세 부과가 시작된 자동차 부품은 적용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한국 업계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57개 나라에 부과한 뒤 90일간 유예를 발표했던 상호 관세. 7월 8일인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지 질문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There's no plans to extend that July 8th and July 9th deadline. I mean, it could be extended, but that's a decision for the president to make. 미국 언론들은 이미 유예 시한 연장을 점쳐왔습니다. 영국 외에는 협상 타결국이 없고 나머지 나라들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deadline is not critical. The president can simply provide these countries with a deal if they refuse to make us one by the deadline, and that. 이번 주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고위급 방미가 이루어져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재개됐지만 협상 종료 시점을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패키지라고 하면 되지 구태 줄라이건 오거스트건 이렇게 시점을 붙여서 하기보다는 그냥 패키지로 하는 게 낫겠다. 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 5월부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적용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관세를 부과할 자동차 부품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업계 의견을 접수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도 관세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는 관세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 피해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9월 1일 미국의 노동절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들이 있다며 만약 우리가 이 중 10개나 12개를 타결할 수 있다면 노동절까지 무역 협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는 많은 국가가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면서 또 여러 나라가 매우 좋은 거래를 들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습의 피해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핵 완전 파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란은 당분간 어떤 협상에도 나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문제는 이란이 갖고 있던 농축 우라늄 400kg이 여전히 온전한지 여부입니다. 이 우라늄이 공습 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져 지금도 이란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공격 이전 포르도 핵시설에 들어선 트럭 행렬이 담긴 위성사진과 공격 이후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IAEA의 의견입니다. 고위 국방 관료들이 이에 대한 반박 회견을 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And in fact, I was the first to describe the B-2 bombers, the refueling, the entire mission with great accuracy. So I take issue with that. So we're looking at all aspects of intelligence and making sure we have a sense of what was where. I know there's been a lot of questions about that. All 6 weapons at each vent at Fordo went exactly where they were intended to go. 백악관 역시 기자들의 의혹 제기에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So we were watching closely, and there was no indication to the United States that any of that enriched uranium was moved prior to the strike.
미국 정부가 이란 핵시설 공격을 결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의혹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여기다 이란과의 추가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 비핵화를 의제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원한다며 이란이 준비됐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توافقی الان برای شروع مجدد مذاکره صورت نگرفت. من به صراحت عرض می‌کنم نه قراری گذاشته شده نه قولی گذاشته شده نه اصلا صحبتی ما کردیم برای شروع مجدد مذاکره. 이란의 핵 포기를 압박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업적을 지키려는 트럼프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일본에서 9명을 연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제 인권단체들이 꾸준히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지만 일본 정부는 폐지는 적절치 않다며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34살 시라이시 다카히로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시라이 씨는 죽고 싶다는 글을 SNS에 올린 10대와 20대 남녀들을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돈을 뺏은 뒤 살해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2달 동안 9명이 희생됐고 시 씨는 시라이 씨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1심에서 시라이 씨의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바라고 피고를 만나러 간 만큼 살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했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형 집행은 2022년 7월 이후 3년 만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처음입니다. 裁判において十分な審理を経た上で死刑判決が確定をしたものであります。慎重な上にも慎重な検討を加えた上で死刑を執行した次第で執行を命令した次第であります。 일본에는 사형수 105명이 수감 상태이고 이 가운데 49명이 재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일본에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적절하지 않다며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 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0일 민관 합동조사단 활동 결과를 국회 SKT TF에 보고한 뒤 법률 검토와 조치 대책 등을 종합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음 장관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다음 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 승인 결정에 지역 주민들은 기대와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될지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지역에 영구 보관되지는 않을지의 걱정도 큰데요. 특히 주민들이 직접 해체 과정을 감시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개 원전이 조성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은 50년 넘는 세월을 원전 지역 주민으로 살았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이곳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입니다. 고리원전 수조에 보관 중인 폐연료봉 400여 개는 고리원전 본부에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어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보관할 시설이 국내에 언제쯤 마련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임시시설이 사실상 영구저장시설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시설이 될 수가 있으니 영구시설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해체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방사능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주민들이 해체 과정을 감시하고 직접 참여할 기회가 현재로서는 거의 막혀 있다는 점 또한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체 전에 그 지역 주민 협의체를 또 구성해서
이래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이래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는 또 간대온 데 없고. 이런 주민들의 걱정이 이번 해체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원전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 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춘 고리원전 2, 3, 4호기 수명 연장 문제와 함께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요구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최정이 KBO 리그 최초로 20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최정은 하나와의 홈 경기에서 팀이 5대0으로 뒤진 3회 엄상백을 상대로 석점짜리 아치를 그리며 시즌 10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SSG는 7회 대타 오태곤의 역전 2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8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LG는 8회 문성주의 결승타에 힘입어 기아의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하나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NC는 두산과 안타 26개를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8회 안중열의 역전 결승타에 힘입어 10대9로 승리했습니다. 키움은 8회 송성문의 역전 투런포를 앞세워 삼성의 5대4 역전승을 거뒀고 KT는 김상수와 김민혁, 안현민 등 1, 2, 3번이 9안타 7타점을 합작하며 롯데를 11대8로 물리쳤습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96번째로 지명된 선수가 최근 새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기아의 성영탁 투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무실점 기록 도전은 멈췄지만 진짜 기록은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다시 마운드에 오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6회 성영탁이 던진 낮은 코스의 슬라이더를 키움 임지열이 걷어올려 홈런을 만듭니다. 지난달 20일 1군에 데뷔해 13경기 동안 이어오던 무실점 행진이 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17.1이닝에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한 달을 보낸 성영탁은 여전히 씩씩했습니다. 1군에서 훈련하고 경기에 나서는 것 자체가 아직 설레고 즐겁습니다. 재밌죠. 근데 못했어도 그냥 여기서 던진 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1군 생활 자체가 그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성영탁은 2024 신인 드래프트에서 10라운드 전체 96번으로 프로행 막차를 탔습니다. 130km대에 머물렀던 포심이 걸림돌이었는데 프로에 와서 익힌 투심이 오히려 150km 육박할 만큼 손에 맞았고 주목인 변화구의 질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가장 꺼리는 중학교 1년 선배 KT 안현민도 2번 만나 정면 승부로 안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던지는 시선에서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영상을 찍어보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움직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더 쉽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와 양의지, 최은성 등 연습생과 하위 지명자의 성공 스토리는 대부분 타자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시선을 사로잡은 롯데 김원중을 닮고 싶다는 성영탁이 올해는 마운드에서 희망의 노래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라운드는 뭐 늦게 받았지만 그냥 정작 지금 있는 위치는 1군에 있으니까 그냥 기분 좋게 야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한 선수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전북현대가 적지에서 김천 상무를 제압하고 17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전북은 콤파뇨가 전후반 한 골씩을 터뜨리며 김천을 2대1로 물리쳤습니다. 대전은 제주와 홈 경기에서 전반 27분 공격수 구택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했지만 1대1로 비겼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인 원윤종이 IOC 선수위원 선거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IOC 집행위원회는 내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에 진행될 선수위원 선거에서 두 자리를 놓고 경쟁한 11명의 최종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IOC 선수위원은 8년 임기 동안 IOC 위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스포츠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의 문대성과 탁구의 유승민 위원이 활동했습니다.
내일은 잠시 쉬어가던 장맛비가 다시 내립니다. 오전까지는 주로 중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60mm로 장맛비 치고는 내리는 양이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시간당 최고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야영과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 주셔야겠고 남해안에서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3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대구 24도로 예상되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초반에도 중북부에는 비가 그 밖에 내륙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